정보가 있는 시사 토크쇼 장윤선의 팟짱. 선배님, 문학을 잘 가르치는 대학이 따로 있을까요? 문학? 문학이면 서울디지털대학교 문해창작학과지. 왜요? 다른 학교랑 차이점이 있나요? 서울디지털대학교 문해창작학과는 순수 문학부터 드라마 작가, 라디오 작가, 영화 시나리오 작가까지 커리큘럼이 창작 중심이야. 그리고 책임 교수제를 도입해서 1대1로 학생을 지도하니까 학생들 실력이 성장할 수밖에 없지. 아, 그래서 문단에 데뷔한 사람들 중에서 서울 디지털대 문예창작과가 많군요. 그럼 문단에 데뷔하는 사람만 매해 10명이 넘어. 교수진 중에서 문예의 질을 직접 발행하는 사람이 5명이나 된대. 유명 작가들이 동아리 활동까지 같이 하면서 학생들 작품을 지도해 준다니까. 그렇구나. 그럼 입학 후에 내가 소설가가 될지 시인이 될지 드라마 작가가 될지 가능성을 알아볼 수 있겠네요. 지금이 입시 기간이죠? 아싸, 결정! 고마워요, 선배. 서울디지털대학교 문예창작학과 신입 편입생 모집 중. 색깔 있는 인터뷰. 색깔 있는 인터뷰 시작하겠습니다. 호남 출신 4선의 새정치민주연합 김성곤 의원이 어제 20대 총선 불출마 선언을 공식화했지요. 내년 총선을 앞두고 새정치민주연합에서 나온 첫 번째 불출마 선언입니다. 최근에는 내홍을 겪는 당내 문제와 관련해서 문재인 대표의 문안박 공동지도부 구성 제안에 힘을 실어주는 중진 서명 작업을 주도한 바 있기도 한데요. 오늘은 이 화제의 주인공을 직접 만나보겠습니다. 김성곤 의원 전화로 연결이 돼 있습니다. 의원님 나와 계신가요? 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네, 어제 20대 총선 불출마 선언을 하셨습니다. 네. 왜 갑자기 이런 결정을 내리게 되셨나요? 지금 어쨌든 아시다시피 우리 당이 극도의 혼미 속에 있습니다. 네. 침몰 직전이라고도 이렇게 표현이 되는데요. 근데 제가 호남 최다선 의원으로서 당이 이렇게 어려운데 지역구에 내려가서 표 몇 장 어쩌고 뛰어다니는 게 좀 너무 부끄럽게도 여겨지고, 그래서 어쨌든 이 좀 당의 분열을 치유하고 통합하는데 좀 조금이라도 좀 역할을 했으면 좋겠다라는 차원에서 제가 이번에 불출마 선언을 하게 됐습니다. 네, 당의 분열을 어떻게든 막아보겠다라는 네. 선당 후사 이런 마음으로 그렇게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네. 결정을 하신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네. 자, 그렇지만 험지 출마 여지까지 닿는 것은 아니다. 이런 입장도 밝히셨습니다. 당이 요구하면 어디든 출마할 뜻이 있다. 이런 걸로 해석해도 될까요? 과거에도 호남 다선들이 이렇게 수도권의 어려운 지역에 차출된 적들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성공하신 분도 있고 실패하신 분도 계신데 제가 그런 인물이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어떤 어려움도 피하지는 않겠다는 얘기고, 근데 지금 그거를 상정하거나 생각할 단계는 아니고요. 네. 어쨌든 당 통합에 당분간은 좀 진력을 다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말씀하신 대로 지금 그 당이 극도의 혼미스러운 상황이고 또 네. 침몰 직전이다 이런 표현을 쓰셨습니다. 실제로 네. 이 외부에서 보기에도 특히 이제 야권의 지지자들이 보기에는 저 새정치민주연합 큰일 났다 이렇게 보시는 네. 분들이 굉장히 많은데요. 네. 자, 우선 이 상황을 좀 어떻게 보시고 어떻게 좀 이것을 좀 통합의 길로 이렇게 가야 된다고 보십니까? 우선 하나하나 좀 짚어보도록 하지요. 네. 안철수 전 공동대표가 지난달 29일이죠. 문재인 대표의 문안박 연대 제안을 거절했습니다. 우선 네. 안 전 대표의 입장을 좀 어떻게 보십니까? 거절이라기보다는 대안을 내놨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요. 저는 안철수 대표의 제안도 상당히 좀 일리가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문안박 체제도 처음엔 저도 뭐 지지는 했습니다만은 사실 이것이 출범한다 하더라도 과연 잘 갈 수 있겠느냐 하는 그런 좀 회의들이 있었거든요. 근데 이제 안철수 대표의 제안은 어떻게 보면은 본인이 뭐 창조적 파괴라는 표현도 썼습니다만은 해체 모여하는 이제 뭐 천정배 신당까지 해서 네. 완전히 새롭게 그 당을 건설하자는 차원인데 좀 뭐 그것도 상당히 의미가 있다고 봅니다. 단 그 혁신 전대를 하시자고 하는데 이것이 어떤 합의 추대에 의한 전당대회라 그러면 혹시 모르겠지만 경선을 하는 전대라고 그러면은 물리적으로 시간도 부족하고 또 경선 과정에 생길 수 있는 여러 가지 또 세력 간의 다툼, 특히 이제 공천을 앞두고 있기 때문에 네. 이게 엄청난 다툼이 있을 것 같거든요. 네. 거기에 따른 부작용이 굉장히 클 것 같아서 네. 경선을 통한 전대가 아니고 합의에 의한 추대 정도의 그런 뭐 전대라고 하면은 과거에도 열린우리당이 그 문을 닫고 그 통합민주당으로 갈 때 그렇게 한 적들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그런 형태의 전대라고 하면 저는 검토해 볼 수도 있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네. 그 말씀하신 대로 합의 추대냐 경선을 전제로 한 전대이냐 이것도 네. 굉장히 중요한 쟁점 가운데 하나인데요. 네. 우선 안 전 대표가 그날 발표한 그 기자회견문 내용을 쭉 살펴보면 네. 문재인 대표와 저를 포함한 네. 모든 분들이 다 출마를 해서 해보자라는 얘기였기 때문에 사실상 이것은 경선을 전제로 한 전대를 얘기하는 게 아니냐 이런 그렇죠. 해석이 가능한데요. 그렇죠. 실제로 네네. 그렇게 네. 되면 말씀하신 대로 이게 지금 내년 총선 넉 달 앞두고 있기 때문에 세력 간 네. 다툼이 굉장히 비화될 가능성이 있어서 그렇습니다. 사실 이거는 곤란한 거 아니냐 이런 입장이신 건가요? 제가 저희 당의 전당대회 준비위원장을 3번을 맡았는데 그러니까요. 예. 전당대회 준비하는데 통상 한 3달이 걸립니다. 석 네. 달. 예. 근데 과거에도 저희가 네. 1월 달에 전당대회를 해서 선거를 치른 적들이 몇 번 있었어요. 네. 근데 그때는 이미 몇 달 전부터 준비 기간을 거쳐갖고 1월 달에 한 거거든요. 네. 근데 지금 이제 오늘 벌써 12월인데 네. 과연 다음 달에 이걸 전달할 수 있겠느냐? 이건 저는 뭐 제 경험으로 봐서는 어렵다고 봅니다. 네. 그래서 그 안철수 대표의 뭐 충정은 이해를 하지만 네. 아까도 얘기했듯이 경선을 위한 전대가 과연 가능하겠느냐? 거기는 좀 회의적입니다. 네. 경선을 전제로 한 전대는 회의적이다 이런 말씀 네, 주셨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한명숙 대표가 나왔던 1.15 전당대회 2012년 전대인데요. 이때도 네네. 한 몇 달 전부터 준비를 했었던 거였나요? 그렇죠. 그때 이미 12월에 저희가 그때 시민통합당하고 한국노총과 통합을 의결을 했어요. 네. 그러니까 그 전에 이제 준비 기간이 있었던 거죠. 그리고 그걸 거쳐갖고 이제 1월 15일 날 그 1차 정기대회를 한 거죠. 그래서, 뭐 18대도 그랬었고,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쉽지는 않을 것 같아요. 네. 예컨대 경선을 전제로 한 전대, 경선 전대는 불가능하다 이렇게 보신다면 합의 네. 추대 전대는 해볼 만하다 이렇게 보시는 거죠. 그렇습니다. 네. 그거는 이제 개파 간에 내지는 또 당 좀 원로들을 중심으로 해서 네. 누가 지금 이 위기에서 좀 당을 끌고 갈 수 있겠는가. 그러니까 이제 그 중간에 아마 이제 비대위원회 형식의 네. 중간 과도 체제가 있을 겁니다. 한 달 정도라도. 네. 그래서 그 과도 체제가 전당대 준비를 해갖고 네. 제일 간단하게는 중앙위원회에서 선출하는 방법도 있어요. 네. 저희 당원 당규에 의하면은 당 지도부 임기가 8개월 미만일 때는 중앙위원회에서 선출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놨습니다. 네. 그 중앙위원회에서 이렇게 추대하는 방법도 있고, 근데 지금은 이제 천정배 신당과도 합해서 이렇게 또 창당을 하자는 얘기이기 때문에 네. 그것까지도 이렇게 감안한다 그러면은 굉장히 복잡한 과정이 필요하죠. 네. 그래서 저는 이것이 당 밖의 세력까지 이렇게 아우른다고 하면은 정말 상당한 시간이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네. 자, 지금 넘어야 될 산이 굉장히 많이 있는데요. 굉장히 많습니다. 예, 네네. 근데 좀 하나하나 좀 짚어보도록 하죠. 우선 네. 천정배 신당까지 가기 전에 말씀하신 대로 합의 추대로 한다면 이것은 문재인 대표의 이를테면 사퇴 이것을 전제로 한 것이 아니냐 이렇게 볼 수도 있을 것 결국 같아요. 그렇죠. 대표가 있는 상황에서 합의 추대한다는 건 조금 말이 안 되는 거고 결국은 문재인 대표가 물러나고 이제 합의 추대하는 것이고 네.
그리고 그 합의 추대한다 그래도 뭐 또 같은 사람을 추대할 수는 없는 거니까요. 다른 사람을 추대를 이제 해야 되겠죠. 네. 그리고 아마 그 합의 추대되는 사람은 뭐 문쪽도 아니고 또 안쪽도 아니고 뭔가 중립적으로 당을 좀 이끌고 갈 수 있는 네. 그런 사람 내지는 그런 세력에서 양쪽을 이렇게 중재할 수 있는 뭐 그런 분들이 그런 좀 과도 체제를 이끌고 또 나중에 합의 추대되는 지도부도 그런 성격의 지도부가 돼야 되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예. 네. 말씀하신 대로 지금 문재인 대표 사퇴를 전제로 한 것이고 본인은 출마하기 어렵기 때문에 다른 사람을 추대해야 되는 것이다. 그럴 때는 문축도 아니고 안축도 아닌 중립적인 인사가 되는 것이 바람직하다. 말씀을 그렇습니다. 주셨는데요. 이를테면 어떤 분이 중립적인 분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새정치연합 안에서. 글쎄 뭐 특정인을 얘기하기는 어렵고요. 제 생각에는 예를 들어서 당의 원로나 과거에도 그랬습니다. 원로나 이렇게 중진들이 모여서 거기서 토론을 하다 보면은 이렇게 사람들이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네네. 전에는 이제 직전에는 문희상 의원님이 그런 식으로 해갖고 네. 원로들이 추천을 해서 저희가 의총이나 당무에서 추인을 했죠. 네. 그래서 이번에도 우리 당의 원로 그룹 내지는 중진 그룹에서 그 논의를 거쳐서 이렇게 인물을 추천을 하면은 그리고 그 추천된 인물을 저희 당무회나 의총에서 이렇게 추인을 해주면은 그런 분들이 자연스럽게 그렇게 추대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당의 원로 가운데 한 분을 중립적으로 추대를 해서 좀 당을 다시 한번 추스리는 방안을 논의해 볼 수 네. 있다 이런 말씀 주셨는데요. 그렇습니다. 네, 현재 네. 상황에선 지금 문재인 대표가 물러날 뜻은 없는 걸로 지금 관측이 좀 되고 있는데요. 그 점은 어떻게 전망하세요? 아니 근데 문재인 대표가 무슨 자기 자리에 연연해 갖고 안 물러나려는 건 아니에요. 네, 문재인 대표는 늘 얘기해 보면은 너무 힘들어서 하루라도 빨리 그만두고 싶다. 네. 이제 그런 생각을 갖고 계시는데 네, 단지 이제 문재인 대표가 물러나기 위해 걱정은 그동안에 쭉 저희가 혁신 과제를 갖고 이제 추진해 오지 않았습니까? 네, 이 혁신안이 하루아침에 그 무산이 될 게 이제 걱정이 되시는 거고요. 네,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그 문재인 대표를 물러나라고도 하지만 또 문재인 대표가 있음으로 해서 그 끌고 올 수 있는 그 표 또 지지 세력이 또 굉장히 큰 겁니다. 어떻게 보면 뭐 제일 큰 거예요. 근데 네, 문재인 대표가 물러남으로 해서 소위 그 문을 통해서 우리 당에 흡수되는 이 국민적 지지 네, 이게 빠져나가면 또 우린 또 선거에서 필패하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문재인 대표 사퇴를 염려하는 것은 바로 그 혁신이 물거품되는 문제, 또 소위 그 문재인 대표를 통한 그 지지 세력이 또 빠질 거에 대한 염려, 네, 뭐 이런 것 때문에 지금 문재인 대표가 자칫하다가는 무책임 사람이 될 것 같아서 안 물러나는 것이지, 뭐 자리에 연연해서 안 물러나는 건 아닙니다. 그렇기 네. 때문에 그 혁신 과제가 실천이 되고 또 문 대표를 지지하는 그런 세력이 또 그냥 당을 지지해 줄 수 있고 네. 그런 것만 보장되면은 아마 문 대표는 뭐 쉽게 물러나실 것 같습니다. 저는. 네. 이를테면 지금 혁신 과제들이 남아 있고 이제 차곡차곡 실현을 해야 되는 상황이고 그리고 네. 또 문재인 대표가 물러나더라도 문재인 대표를 지지하는 사람들이 당을 떠나지 않는다면 뭐 굳이 자리에 연연할 뭐 이런 이유가 없다 이런 말씀을 해 주셨는데요. 네. 지금 상황에서 문재인 대표가 물러나게 되면 이 대선 후보로서도 상당히 그 리더십에 상처가 나는 거 아니냐. 과연 지금 물러나는 대표가 대선 후보 될 수 있느냐. 이런 정치권의 분석도 있는데요. 그 점은 좀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오히려 뭐 당이 어려운 상황에서 그런 이런 어려움의 돌파구를 찾아주는 의미에서 물러나신다면은 다시 말해서 문재인 대표가 팽당하는 것이 아니고 네. 스스로의 의지에 의해서 이렇게 길을 터주는 형식의 그렇게 해서 백의종군 한다 그러면 더 이렇게 또 좋게 봐줄 수도 있는 거죠. 뭐 전에 이순신 장군이 물러났다고 백의종군 했다고 그래서 국민적 지지가 없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네. 더 이렇게 존경하듯이 저는 뭐 그 물러나는 그 과정과 그 형태에 따라서는 네. 그 문재인 대표가 더 입지를 세울 수 있는 그런 길도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네.
자, 앞서 문안박 체제를 지지하긴 했지만 과연 이것이 잘 갈 수 있을까 회의감도 들었다 이런 말씀 주셨습니다.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중진들 모아서 문안박 지지를 위한 뭐 이런 서명 운동도 좀 주도를 하신 바 있으신데요. 이 네, 문안박 체제가 잘 될 수 있을까 이렇게 회의하셨던 이유는 어디에 있으십니까? 일단은 이제 거기 이제 박건순 시장은 당 밖에 계신 분이고요. 네. 그렇기 때문에 거기 뭐 들어와서 실제로 역할하기는 어렵고 결국은 문 안인데 네. 문 안의 관계는 뭐 여러분들이 다 보듯이 이게 지금 대화가 두 분 간에 잘 안 된다는 게 문제 아닙니까? 뭐 화성 남자 금성 여자 이런 뜻이. 네. 그래서 이게 뭐 그 궁합이 잘 맞아도 지금 당을 이끌고 가기 쉽지 않은데 네. 이렇게 서로 커뮤니케이션이 잘 안 되는 사이에서 이 당을 투톱이 돼서 이끌고 갈 경우에 과연 잘 될 수 있겠는가 하는 좀 걱정이 있어요. 네. 그리고 이제 그 문안박이 그 지도부를 완전히 대변할 수 있느냐 하면은 그렇지 않고 거기 플러스 알파가 있어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누군가 이제 또 호남을 좀 대변하는 사람도 있어야 되고 네. 또 뭐 충청권이나 또 그 뭐 여성이나 이런 세력들도 대변하는 사람들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네. 문안박만 갖고는 사실 저는 좀 부족하다. 네. 그래서 문안박이 당내 통합을 이끌어내는 중요한 출발점은 될 수 있죠. 네. 그러나 그것만 갖고는 부족하기 때문에 다른 걸 보완해야 되는데 그거는 뭐 문재인 대표 생각도 뭐 비슷합니다. 그것만 갖고 하자는 거는 아니었다. 그건 어쨌든 당내 출발의 첫 출발점으로 삼는다는 데서는 중요한 의미가 있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 저는 이거 뭐 출발로서는 한번 우리가 그 고려볼 수 있겠다 해서 문안박 연태를 지지했던 거죠. 네, 그렇군요. 지금 사실 의원님께서는 사선이시고요. 그리고 당의 중진이신데 지금 당이 네. 오늘날 여기까지 온 데 가장 큰 문제점은 무엇이고 그리고 또 이렇게 분열된 당을 하나로 통합하기 위해서 지금 당의 중진들이 해야 될 역할은 또 어떤 거라고 보십니까? 뭐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만 일단 당내 구성원 간의 불신 이게 뭐 제일 저는 큰 원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래서 이제 그 불신 때문에 이제 계파 간의 갈등이 더 불거진 거고요. 그다음에 또 뭐 리더십의 부재라고 할 수도 있죠. 과거 뭐 김대중이나 김영삼 이런 좀 카리스마를 가진 뭐 리더가 없다는 것도 하나의 또 뭐 원인일 수도 있겠고요. 네. 이런 와중에서 어쨌든 당이 어려울 때는 좀 중진들이 나서서 당의 좀 중심을 잡아줘야 되는 것이 아닌가. 그래서 저희 당도 뭐 4선, 5선, 6선 또 중진들이 있고 또 당 원로들이 있기 때문에 네. 좀 이분들이 좀 중립적 입장에서 각 계파들의 의견을 좀 수렴을 해갖고 네. 좀 이런 혼미에 빠진 당의 좀 방향을 제시해주는 역할을 분명히 해야 될 겁니다. 그래서 이제 저도 사실 이제 좀 그런 그 심부름 역할을 좀 뭐 하고자 하는 충정에서 네. 제가 이번에 던지게 된 거고요. 네. 아마 앞으로 중진들이 그런 역할을 좀 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네. 그 말씀하신 대로 김성곤 의원님에 이어서 다른 분들도 추가로 불출마 선언을 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보신다는 건가요? 글쎄 그건 뭐 반드시 뭐 불출마를 해야지 이런 역할을 하는 것은 아니고요. 네. 저는 뭐 이번 제 불출마가 뭐 호남 물갈이의 신호탄이다 뭐 이런 얘기들이 있는데 네. 저는 뭐 그 호남 물갈이나 중진 용태를 이끌어내기 위해서 제가 불출마 선언한 건 아닙니다. 제가 이제 호남의 최다선이고 당의 또 중앙위원회 의장을 맡고 있기 때문에 네. 뭐 좀 그 제 역할에 충실하기 위해서 한 거지. 네. 그 저는 뭐 수도권의 중진들은 내년 총선에 나가서 어떻게 해서든지 이기는 것이 당의 표도하는 것이고 네. 또 호남도 잘하시는 분들은 계속 하시는 거고 못하는 분은 호남이 아니라도 그만두셔야 되는 거고 그렇지 네. 반드시 뭐 호남이니까 물갈이를 해야 되고 또 중진이니까 용탈을 해야 되고 네. 전 요거는 제가 볼 때는 좀 논리상 맞지 않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생각합니다. 말씀하신 대로 좀 이게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돼야 되는 그렇죠. 것이지 이것을 뭐 네. 무조건 호남이라서 무조건 중진이라서 이것은 아니다. 그렇습니다. 이런 말씀을 좀 해주신 것 같습니다. 장윤선의 팟짱. 본격 직장인 드라마 공생 대리운전 편. 부장님 가볍게 한잔 하시죠. 나 차 가져왔는데. 아예 착한 콜 대리운전이 있잖아요. 부를 때마다 500원이 기부되는 착한 콜. 딴지가 기부 내역을 검증한 착한 콜 1800-9998
대리운전도 믿고 맡기세요. 꽃배달은 1800-9222, 퀵서비스는 1800-9668로 착한 콜 하실 수 있습니다. 꽃배달은 1800-9222, 퀵서비스는 1800-9668입니다. 지금 네. 당 안에 보면 당의 역학관계라는 게 또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네네. 일각에서는 이런 주장도 나옵니다. 호남에서 김성곤 의원이 이렇게 불출마 선언을 했으니 이번엔 좀 네. 친노에서 불출마 선언자가 나와야 되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친노에서요? 네, 그런 얘기도 있던데요. 네. 뭐 아니, 이를테면 저도 사람들이 범친노라고 그러는데 뭐 네. 글쎄 뭐 저는 뭐 친노 그럼 또 그다음에 또 뭐 비노에서 또 나와야 된다 뭐 또 이렇게 얘기가 될 텐데 네. 저는 뭐 아까도 뭐 그 이렇게 획일적으로 호남이다 중진이다 해서 뭐 그 용태를 요구하는 그것은 좀 맞지 않다고 보고요. 네. 그 뭐 지금 말씀하신 의미는 알겠어요. 네. 네, 뭐 어떤 분은 이렇게 또 지칭하는 것 같기도 한데 네. 저는 뭐 그것도 그렇게 획일적으로 뭐 친노에서 누가 상징적으로 그것도 뭐 저는 그렇게 썩 동의하지는 않습니다. 사실 지금 말씀하시는 분들 중에 사실 몇 분 계십니다만 사실 그 지역구에서는 그분 아니면 당선될 수가 없어요. 근데 한석이라도 우리가 아쉬운 판에 네. 예, 그 물러나서 그 지역에서 우리가 그 패배한다 그러면 그게 무슨 뭐 용태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뭐 그것도 사실 정답은 아니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네. 사실 김성곤 의원님의 이번 불출마 선언을 굉장히 의미 있게 보는 까닭은 어찌됐든 당을 위해서 헌신하는 자세 그리고 기득권 예컨대 이제 그 희생하는 자세 내려놓는 자세 이런 것 때문인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네. 그동안 새정치민주연합에서 특별히 그런 모습을 보이는 정치인이 없었기 때문에 굉장히 그 네. 존재 자체가 굉장히 귀중하다 이런 평가를 그게 사람들이 너무 하는 것 좋게 같은데요. 평가해서 제가 좀 부담스럽고요. 네. 예. 근데 사실 이런 게 좀 필요한 거 아니냐는 거죠. 당을 위해서 자기 것을 좀 내려놓는 좀 일종의 릴레이 선언 같은 것들도 좀 필요한 거 아니냐. 근데 이런 저는 뭐 주장입니다. 불출마 선언까지는 아니라 하더라도 네. 좀 상대방의 입장에 서주는 것 예를 들어서 좀 친노는 비노의 입장을 좀 이해하려고 하고 또 비노는 좀 친노의 입장을 이해하려고 하고 그래서 자기 계파적 시각에서 좀 보지 말고 네. 당 전체를 좀 위에서 봐주는 좀 그런 시각이 돼줬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아까 뭐 불신 또 계파 간의 갈등 이런 말씀 드렸는데 이거를 극복하는 것은 그야말로 선당후사 네. 또 선공후사하는 그런 그 입장 그런 시각을 우리가 갖게 되면은 뭐 굳이 불출마 안 해도 당의 그 소통과 화합에 저는 뭐 큰 역할을 할 수 있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좀 우리 구성원들이 좀 그런 자세로 좀 자기 것만 옳다고 이렇게 주장할 것이 아니고 네. 우리가 좀 당 전체 입장에서 이렇게 서로 좀 이해하고 양보하고 좀 대안을 내놓는다면은 저는 뭐 이 위기를 극복할 수 있다고 이렇게 확신합니다. 네. 지금 말씀하신 대로 소통과 화합이 그 어느 때보다 굉장히 중요한 때인 것 같은데요. 네네. 당에 보면 그런 정리가 잘 안 되는 것은 역시 리더십의 문제 아니냐. 앞서도 이제 리더십의 그렇죠. 문제를 지적을 해주셨는데요. 네네. 지금까지의 문재인 대표 리더십은 좀 어떻게 평가를 하십니까? 문재인 대표는 인간적으로 참 좋으신 분이에요. 순수하고 욕심도 없습니다. 그런데 이제 제가 전화상으로 이런 말씀드리기는 좀 그렇습니다만은 조금 뭐라 그럴까 좀 자기 입장에 대한 조금 뭐 좀 지나친 확신이라고 그럴까요? 네. 그러니까 전에도 좀 그런 말씀하셨잖아요. 자기를 좀 흔드는 사람은 공천 나눠 먹게 하는 사람이다. 네. 네. 뭐 그런 발표 때문에 아주 저희 비주류 쪽에서 아주 그것 때문에 굉장히 시끄러웠었는데요. 네. 저는 뭐 비주류 또 뭐 비노에 서 계신 분들 또 뭐 지금 문재인 대표 물러나가 하시는 분들도 문재인 대표 개인이 싫어서 그런 얘기하는 거라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분들 보기에 문재인 대표가 좀 비켜나 주시는 게 오히려 내년 선거에 조금 더 도움이 되겠다. 그러니까 우리가 당을 승리로 이끌려면은
그것도 한 방법이 아니겠느냐 해서 좀 제안하는 측면도 분명히 있지. 네. 물론 뭐 속마음은 또 뭐 공천도 있고 다 있긴 있을 겁니다. 그러나 사람 마음이라는 건 다 이렇게 선악이 같이 공존하는 것이지. 어떤 사람은 100% 선하고 어떤 사람은 100% 악하고 네. 뭐 이거는 저는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네. 그래서 저는 문재인 대표도 조금 더 포용의 리더십을 좀 가질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문재인 대표 입장만 선이고 또 본인을 흔드는 다른 사람은 악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은 제가 볼 때는 좀 오만이고 독선일 수가 있거든요. 네. 그래서 문재인 대표가 뭐 원래 선한 분인데, 네. 네. 근데 하여튼 그런 그 다른 정파를 보는 그 입장에 있어서는 조금 좀 불신이 계신 것 같아서 네. 저는 그런 좀 불신을 내려놔도 좋지 않으신가 이런 좀 충원을 드리고 싶네요. 네. 자, 실제로 그 안철수 전 대표가 기자회견하기 네. 전날이죠. 지난 토요일, 지난달 29일인데요. 네. 실제 문재인 대표가 그렇다면 내가 그만두겠다 이렇게 사퇴할 뜻을 밝혔다가 주변이 하도 만류하니까 그래서 그냥 거두었다는 얘기가 이제 여의도 정가에 지금 좀 떠돌고 있는 상황인데요. 만약에 문재인 대표가 사퇴를 하면 당의 네. 내용이 사라질까요? 당분간은 뭐 조금 좀 혼돈을 거치다가도, 저는 일단, 저도 뭐 그런 제안을 좀 했었습니다. 이번에 문안박 그것이 안 받아들여지면은 네. 차라리 대표가 물러나시는 게 어떻겠습니까? 그래야지만 또 최고위원들도 이제 물러나고, 네. 새로운 지도부를 구성할 수 있기 때문에, 네. 그것도 하여튼 한 방법일 수 있겠다고 저도 뭐 건의를 드렸는데, 네. 근데 과거 사실 저희 당에 보면은 뭐 친노가 하든 비노가 하든 지도부가 늘 그 흔들려 왔던 거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그러니까요. 예. 우리 당의 소위 팔로워 그 십이 없다라는 그런 네. 비판을 많이 받는데 네. 일단 지도부가 딱 그 전대를 통해서 이렇게 뽑히면 좀 따라주고 인정해주는 그런 그 풍토가 좀 저희가 좀 부족한 것이 아닌가 하는 걸 반성을 하고 있어요. 근데 어쨌든 지금 이 과정에서는 문재인 대표가 뭐 그대로 있으면서 뭘 하는 것보다는 문재인 대표의 그 혁신의 의지는 살리면서 네. 아까 제가 얘기했죠. 그 혁신의 의지는 살리고 또 문 대표의 그 지지 세력을 뭐 그대로 그 존치시키면서 좀 그 새로운 그 대안 체제가 꾸려진다 그러면은 저는 이것이 당의 내용을 좀 그 정리하는 데 도움이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네. 혁신의 의지는 살리고 지지 네. 세력은 존치시키면서 문재인 대표 사퇴하고 대안 네. 체제를 꾸리면 당이 좀 당분간 내용은 좀 줄어들 수 있겠다 이런 전망을 그렇습니다. 해주셨습니다. 네네. 자, 지금 그 현역 의원 평가위원회 가동 중인데요. 12월 네. 말경에 20% 낙마자가 발생을 할 예정입니다. 이 과정은 좀 어떻게 평가하세요? 글쎄, 저는 사실 이거 뭐 찬성하지는 않았었습니다. 네. 아마 선진 국가치고 이렇게 국회의원들을 네. 성적순으로 잘라갖고 이 정말 행복이 성적순이 아니지 않냐는 이런 그런 우스갯소리가 있는데, 네네. 저도 그것 때문에 굉장히 스트레스를 받았고, 그럼 예를 들어서 예를 들어서 이제 100명 중에 20명을 자른다 그러면은 네. 80등하고 79등하고 무슨 차이가 있느냐. 네. 그리고 이 평가가 아무래도 사람이 하는 평가이기 때문에 네. 거기 오차가 있을 수 있고, 네. 근데 이거를 하여튼 뭐 이렇게 딱 그 평가 기준으로 해서 하위 20%는 무조건 잘리겠다 할 경우에 그중 분명 억울한 사람들이 생길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사실 가장 좋은 평가는 하늘이 하는 평가고, 네. 하늘이 하는 평가라는 건 다시 말해서 민심이 하는 평가란 말입니다. 네. 그래서 사실 저는 뭐 오픈 프라이머리 좀 지지했던 편이에요. 네. 네. 근데 이제 오픈 프라이머리다 자칫하면 또 이제 그 동원 가능성 때문에 이제 좀 염려가 있었는데, 그 안심번호제로 하는 오픈 프라이머리라 그러면 뭐 그것도 사실 저는 뭐 괜찮다고 생각이 듭니다. 네. 근데 어쨌든 지금 저희 당이 오픈 프라이머리까지 뭐 닫아놓은 것은 아닙니다만은, 네. 지금 저희는 뭐 오픈 프라이머리 해도 어쨌든 평가를 거쳐서 오픈 프라이머리를 간다는 거거든요. 네네. 그래서 평가를 지금 안 하기는 뭐 어려운 상황이 됐어요. 네. 그러나 저는 거기서 억울한 사람들이 상당히 생길 수 있기 때문에 네.
예를 들어서 이런 겁니다. 하위 20% 내에 네. 그 사람 아니면 그 지역구에서 새누리당 후보를 이길 수 없는 사람들이 있어요. 네. 저희들이 이렇게 좀, 한번 시뮬레이션 한번 해봤거든요. 네네. 그랬더니, 뭐, A라는 지역에서는 지금 그 의원 아니면은 새누리당을 이길 수 있는 후보가 절대 없는데, 그렇게 해서 성적순으로 짜러버리면 그 지역에서 우리가 패배할 것이 뻔한데, 네. 과연 그렇게 해서 20% 내에서 그 사람을 자르면은 이게 당의 그 손해냐, 이익이냐, 결국 우리가 평가한다는 것은 그 총선 승리를 위해서 평가하는 거거든요. 네. 네. 패배하려고 평가하는 건 그렇죠. 아니란 말입니다. 예. 네네. 그래서 사실은 이걸 그 획일적인 평가가 아니라 그 평가는 어디까지나 참고 자료를 쓰고 네. 공천심사위원회에서 각 선거구마다 이것도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검토를 해갖고 네. 거기에 그 사람 아니면 정말 승리할 사람이 없다 그러면 또 그 사람은 또 공천을 해주고 그 80% 내 상위에 들었다 하더라도 그 사람이 나가서는 당선되기 어렵다 하면은 또 다른 사람을 이렇게 교체하는 걸 생각을 해보고 이것이 저는 합리적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어쨌든 선거는 게임의 룰이 적용되는 것이기 때문에 네네. 당의 어떤 전략적 판단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하게 그렇습니다. 작용을 해야 된다 이런 말씀을 주신 걸로 이해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자, 지금 그 굉장히 당이 어려운 상황이고 또 뭐 이런저런 걸 하고 있고 하지만 여전히 당 지지율이 오르지 않고 있습니다. 20%대에서 멈춰 있는데요. 심지어 안전대표 문한박연대 거절한 다음엔 지지율이 지금 더 떨어졌습니다. 그리고 오히려 정의당은 7.2%로 이렇게 오르고 있는 상황인데요. 네. 이거 좀 어떻게 좀 타개할 수 있을까요? 결국은 뭐 우리 국민도 그렇고 우리 당 지지도도 그렇고 싸움은 지지도가 내려가고 손잡고 힘을 합하면 지지도가 올라가고 뭐 이게 민심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에 그 방금 말씀하신 그 여론조사도 결국 뭐 문한박 이게 합의가 안 되고 자꾸 찍고받고 하니까 결국 우리 지지자들이 실망을 해서 이제 우리 당을 떠나는 것이고 그래서 뭐 다른 당이 또 오히려 어부지리라는 것이고 그래서 어쨌든 뭐 여야를 막론하고 우리 국민들은 싸우는 건 싫어하고 손잡고 힘을 합하는 거는 지지하고 그렇거든요. 그래서 저희 당이 싸우지만 않아도 저는 당 지지율이 굉장히 올라갈 거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네. 싸우지만 않아도 지지율이 네. 올라갈 것이다. 예전에 문희상 의장이 그런 말씀하신 적이 있으시죠. 맞습니다. 가만히 있으면 지지율이 오른다. 떠들지 말고 가만히 있어라 이런 말씀을 하신 기억이 나는데요. 네. 지금 그런 상황이 아닌가 또 싶습니다. 자, 앞서 천정배 신당 말씀해 주셨어요. 지금 안철수 전 대표가 문한박연대 거절하는 날 또 박주선 신당 추진위원회가 떴거든요. 그래서 뭐 네. 1인 미디어 시대에 1인 정당 시대가 또 열리는 거냐 뭐 이런 얘기들도 좀 나오고 있는데요. 과연 지금 그 새정치민주연합을 떠난 뭐 박주선 의원이라든가 천정배 신당이라든가 어떻게 하나로 합칠 수 있을까요? 총선 전에 과연 통합이 가능하겠습니까? 글쎄 저는 뭐 당 밖에 또 그런 걸 볼 때마다 정말 골치가 아픈데요. 네. 당 내도 지금 정리가 안 돼서 네. 저희가 골치 아픈데 당 밖에까지 또 이렇게 막 여러 당이 이렇게 난립을 하니까 저희 당내 통합도 중요하지만 이 야권 통합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네. 특히 수도권에서는 야권이 분열하면은 패배한다는 것이 지난번 보궐선거 또 과거 그렇습니다. 지방선거의 저희들 경험이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당 내도 통합이 잘 돼야 되지만 이 야권이 이렇게 분열해갖고는 내년 총선 이거 보나만 합니다. 그래서 어쨌든 뭐 통합이 됐든 연대가 됐든 그 야권이 힘을 합해야 되는데 네. 모르겠어요. 제가 이제 과거에 철학을 공부한 사람인데 네. 그 창조가 있기 전에는 항상 이 혼란이 있다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한번 대혼란이 있어야지 그 혼란을 정리하고 새로운 창조가 시작이 된다고 그러는데 뭐 그런 면에서 저는 지금의 이 극심한 혼란이 그 새로운 창조를 낳기 위한 그 혼란의 정점이다 이렇게 좀 희망적으로 보고 싶어요. 네. 뭐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길이 지금 잘 보이지 않아서 염려가 됩니다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과거 저희들 그 야당의 행태를 보면은 네. 위기 앞에서는 또 이렇게 해치모야하는 경험들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총선을 앞두고 어떤 식의 해치모야가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저는 한 1월까지는 뭐 이런 혼란들이 어느 정도 좀 정리가 되지 않겠느냐 뭐 이런 기대는 하고 있습니다. 네. 얼마 전에 중앙일보 여론조사를 보면 네. 그 새정치민주연합 지지자들 가운데 천정배 신당 지지하겠다라고 하신 분이 1.2% 그러니까 1%대 지지율을 보였습니다. 그리고 네, 그렇죠. 손학규 전 대표가 다시 대선 후보가 되는 것에 대해서도 한 3%대 이런 등등의 이제 조사 결과가 나온 걸로 네. 알고 있는데요. 그렇다면 사실 여전히 뭐 호남 지역 내에서는 뭐 천정배 신당이 뭐 30% 할 수 있다, 지지율을 가져갈 수 있다 이런 우려도 나오지만 네. 또 역으로 네. 보면 그렇게 큰 의미는 없는 정당 아니냐 이런 또 분석도 있는 것 같습니다. 이 점은 좀 어떻게 보십니까? 호남에서 지금 저희 당의 현 지도부 네, 또 이런 싸우는 모습을 걱정하고 좀 염려하시는 거지. 그렇다고 해서 신당 나오는 걸 지지하는 거는 또 분명히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호남 민심을 요약하자면은 네, 야 힘을 합해갖고 좀 새누리당하고 좀 잘 싸워봐라 이런 것이고. 네, 그러나 이제 당 지도부 예를 들어서 이제 뭐 문재인 대표를 비롯한 당 지도부에 대해서는 좀 못마땅한 그런 게 지금 호남 민심의 좀 복합적인 요소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까도 얘기했듯이 이제 호남 민심은 그러니까 싸우지는 말고 네. 그러나 지도부는 좀 어떻게 좀 새로운 모양을 갖췄으면 좋겠고 뭐 이게 지금 좀 호남 민심인 것 같아요. 그렇군요. 네. 아주 네. 참 역시 그 호남에는 전략가들이 많이 사시는 것 같아요. 예, 이렇게 복잡하게 이렇게 탁 판단을 하고 계시다는 것 자체가 대단한 네. 것 같습니다. 근데 결국 요약하면 네, 저희는 호남표도 필요하고 또 문재인을 지지하는 혁신표가 같이 있어야지 그 선거에서 승리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근데 이 둘이 지금 합의점을 찾지 못하고 막 갈등하고 혼미 속에 있기 때문에 어떻게든 요걸 좀 통합시키고 일치를 시키는 그런 좀 전략이 좀 필요한 것 같습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끝으로 한 가지만 더 여쭐게요. 네. 박근혜 대통령 내년에 임기 4년 차로 돌입을 하게 되는데요. 네. 의회주의는 사라졌습니다. 그리고 여당은 네. 그야말로 청와대 거수기로 전락을 한 상황인데요. 네. 그리고 뭐 지금 그 무슨 폭력 집회 등등 하면서 민생 이슈에 대해서는 전혀 좀 돌보지 않는 이런 상황까지 온 것 같습니다. 박근혜 네. 정부, 박근혜 대통령의 리더십, 박근혜 정치 어떻게 좀 평가를 하세요? 글쎄, 일단은 뭐 이제 그 대통령 중심제 우리 권력 구조가 사실은 좀 근본적인 문제 중에 하나고요. 그다음에 이제 그 박근혜 대통령의 이 불통 정치라고 그러는데, 저는 박근혜 대통령이 그 소위 자신은 뭐 옳은 일을 하고 있다고 아마 확신할 겁니다. 그러나 이 이분법적인 선악관, 자기만이 옳고 상대는 그르다는 이런 그 이분법적인 선악관이 그분의 어떤 그 남북 관계에 있어서도 그렇고 여야 관계도 그렇고 또 정부 대 국회 간의 그 관계에서도 그렇고 그 어쨌든 내가 옳은데 왜 당신들은 이 모양이냐 하는 그런 태도에 이렇게 배어 나오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아까 제가 좀 우리 좀 문재인 대표 좀 비난했습니다만은 네. 어쨌든 이건 또 거꾸로 박근혜 대통령도 좀 그 대국회 또 대야 또 대북 정책에 있어서 좀 포용성을 갖고 상대도 어쨌든 좀 인정을 하고 우리 야당도 그 48%를 얻지 않았습니까? 네. 48%라는 국민이 있는데 이걸 인정을 해줘야지 어떻게 51%만 옳고 48%가 그럽니까? 그러니까 이런 태도는 좀 고칠 필요가 있고 그래야지 소통도 되고 좀 나라의 대통령으로서 좀 그 국민적 그 존경을 받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드네요. 네, 알겠습니다. 네. 오늘 아침 인터뷰 정말 감사드리고요. 오늘 말씀 정말 잘 네.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새정치민주연합 김성곤 의원과 함께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정도전을 15년 전에 최초로 소설로 썼던 작가 임종일입니다. 사실 정도전을 소설로 쓰는 데만 10년이 걸렸는데 그 시절 무명의 고달픈 심신을 양꼬치와 고량주로 달래주었던 풍무 양꼬치.
풍무양꼬치는 월드컵 4강의 기쁨도 나라골 우습게 돌아가고 분통이 터질 때도 늘 함께했던 안식처이자 사랑방이었습니다. 진짜 정의파인 주인장은 세상을 뒤집어푼 남자 정도전을 누구보다 먼저 알아보았고, 그래서 제 소설 정도전은 역사의 곡이 없습니다. 풍무양꼬치 역시 맛과 양심이 살아있습니다. 좋은 사람끼리는 꼭 만나야 합니다. 어떻습니까? 오늘 풍무양꼬치에서 만납시다. 예약 문의 02809-9292 02809-9292. 팟짱 애청자라고 하시면 정성 가득 담긴 서비스도 나갑니다. 군인권에 대해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임태훈의 군인권 119. 안녕하세요. 박정호입니다. 군인권 119 시간입니다. 오늘도 임태훈 군인권센터 소장님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소장님. 네,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은 저희가 좀 특별하게 방송을 좀 녹음하고 있어요. 네네. 네, 지금 차 안에서 단 둘이 제 휴대폰에 마이크를 꼽아서 녹음을 진행하고 있는데 이런 분위기 어떠십니까? 뭐 분위기 쌀쌀한데요. 여기 막 사복 경찰도 막 쫙 깔려 있고 막 들어오는데 막 엄청나게 막 병력이 투입되어 있고 막 이래요. 네. 분위기 쌀쌀합니다. 이런 분위기 좋아합니다. 네, 그렇습니다. 제가 조계서 쪽에 취재를 나오게 돼가지고 임태훈 소장님을 이쪽으로 불렀어요. 그래서 임태훈 소장님이 차를 몰고 이 주차장으로 오셔서 저를 차 옆에 조수석에 태우고 이렇게 둘이서 방송을 하고 있는데 이렇게 방송하는 것도 괜찮네요. 오붓하고요. 그렇네요. 네. 언제 이렇게 또 방송을 해보겠습니까? 그러게요. 네. 오늘 이게 저희가 좀 조촐하게 둘이서 방송을 진행하지만 내용은 알차게 채워서 여러분께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이 얘기를 좀 해보고 싶어요. 며칠 전인가요? 임태훈 소장님 페이스북을 보니까 대구에 내려가는 사진이 있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어디 다녀오신 거예요? 경북대학병원에 갔다 왔고요. 네. 지난번 제가 정의당 간담회가 있었어요. 김정대 단장께서 곽중사 어머니하고 네. 손목 수류탄으로 손목을 잃은 네. 손지호 훈련병 어머니 오시기 때문에 좀 참석해달라고 해서 제가 이제 참석을 했고, 그 자리에서 두 분 뵙고 네. 어머니가 그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손지한 이제 훈련병 네. 생일이 다음 주 월요일이다. 그 얘기해가지고 좀 마음이 많이 아팠어요. 그러니까 오른손을 잃어서 네. 앞으로 살 길도 막막하고 자기 어떻게 살아야 될지 모르겠다는 얘기를 하셔서 제가 생일날 꼭 가겠습니다라고 했는데 제가 그날 바빠서 못 갔고 저희가 아름다운 재단 실사를 받아서 못 갔고, 그날 저녁에 이제 앞에 있는 카페 가서 케이크를 구워달라 그랬어요, 사장님한테. 그래서 네. 구워서 이제 첫 차로 내려갔어요, 새벽. 꽃다발 들고. 그래서 사진 속에 케이크하고 꽃다발이 있었군요. 페이스북에 이제 네. 제가 몰래 찍고 나오려고 하는데 깼어요. 예, 깨가지고 한 1시간 동안 이제 얘기를 하고 왔죠. 네. 어머니가 아들이 재활치료 받는 걸 되게 힘들어한다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심리상 정신과 진료도 받긴 하지만 네. 좀 뭐가 도움이 될 수 있을까라는 생각에 이제 갔었고, 사실은 제가 이제 내려간 것도 네. 제가 크게 도움을 줄 수 있는 건 없을 것 같아요. 다만 이제 도움을 준다기보다는 사실상 제가 마음이 되게 불편해가지고 제 마음 좀 편하고자 좀 갔다 온 것도 있어요, 사실. 그래서 적어도 한 달에 한 번은 좀 내려가서 얼굴을 보고 이렇게 서로 얘기를 하는 걸 좀 해보려고 하고 있어요. 네.
그러니까 저도 그렇고 많은 분들이 페이스북에 그 소장님이 올리신 사진 보면서 좋아요도 누르고 응원 메시지도 달아놓은 걸 볼 수가 있었는데 저도 참 마음이 무겁네요. 이런 안전사고, 군에서의 안전사고가 하루 이틀 일이 아니거든요. 제가 군대 다닐 때도 그랬고 제 선배들이 군대 갔을 때도 그런 일이 있었고 지금도 그런 일이 벌어지고 있는데 군대 내 안전사고 이거 고칠 수 없습니까? 이번 사건도 사실상 그 선행 사건들이 있었죠. 그 해병대 1사단 포항에서 훈련하고 있는 도중에 이제 수류탄이 터지는 그건 사망한 사건입니다. 네, 기억나네요. 예, 그 사망 2명이 다치고 1명이 사망한 사건인데 그 사건 이후 군이 수류탄 같은 생산 라인에서 생산된 수류탄에 대한 조사를 했어요. 그러니까 그 중에서 한 1,000개 정도를 이제 조사를 한 것 같아요. 1,000개 정도만요. 네네네. 다 조사한 건 아니었네요. 네, 같은 로트 번호, 그러니까 생산 연도와 생산 라인 등을 문자와 숫자로 표기한 것을 얘기하는데요. 수류탄 5만 5천여 발을 보유 중이고 이 같은 로트 번호로 이 중 교육용으로 나눠준 것이 15,000개라는 거죠. 그래서 원인 규명을 위해 이제 그 기술 품질원이 2,000발 정도, 1,000발이 아니네요. 한 2,000발 정도에 되는 수류탄을 수거해서 비파기 검사를 이제 실시할 예정이다. 이렇게 나왔는데 이제 그 1,010발 정도만 같은 방식으로 실험을 했는데 크게 문제가 없었나 봐요. 크게 문제가 없어서 다시 그걸 계속 쓰게 됐다. 네네, 그런 것 같아요. 네,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그때 만약에 그걸 쓰지 않았다면 이런 사건이 없었을 거 아닙니까? 네, 그렇죠. 지난해 그런 사건이 발생했고 이 비파기 검사 결과 수류탄 분량이 아니다라고 판단을 한 건데 아무리 이제 샘플링을 0.1%를 해서 했다 하더라도 저는 이게 인명이 지금 살상당한 상황인데 과연 이 제품을 그대로 유지하고 쓰는 게 맞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지금 만약에 이제 이게 수류탄이 아니고 정말 우리 일상생활에서 자동차도 그렇고 이런 어떤 결함이 발견됐다, 그걸로 사람이 다쳤다, 아니면 목숨을 잃었다 이러면 당연히 리콜을 다 해서 다 검사를 해서 아니면은 그게 안 되면 보상을 해주든가 그렇게 해서 그런 잘못된 자동차나 그런 물품이 다시는 시장에 안 돌아다니게 조치를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군대에서는 안 그랬단 말이죠. 안전사고에 대한 불감증이 정말 크다는 걸 보여주거든요. 안타깝네요. 저는 좀 많이 안타까운 게 뭐냐면요. 사건을 미연에 방지할 수 있는 것들이 저는 분명히 국방부 스스로 노력하면은 그 해결점이 보인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근데 이제 안전 불감증이 굉장히 워낙 심각하다 보니까 수류탄 사건이 발생해서 그 같은 일이 벌어졌으면 제가 만약에 국방부 장관이었다면 정군에게 이 생산 라인에서 제공된 수류탄은 모두 다 수거하라는 명령을 내렸을 겁니다. 왜냐하면 한 명이라도 더 죽을 수 있기 때문에. 왜냐하면요, 보십시오. 이게 사회적 비용이라는 것이 이런 것들을 통해서 다 드러나는 거거든요. 예를 들어서 수류탄의 그 전체 5만 개를 해소하는 것에 대한 비용 대비 다른 예를 들면 이 병사의 생명과 등치시킬 수 없는 구조이고요. 또 하나 생명을 둘째 치더라도 사회적 기회비용이라고 하는 것들, 예를 들면은 이 사건으로 인해서 군에 대한 불신이 커지는 것이나 또는 그 군 입대를 앞둔 부모들, 그러니까 자식을 둔 부모들과 당사자가 가져야 될 불안감, 그리고 국민들이 군을 바라보는 어떤 인식, 이런 것들을 그 사회적 기회비용으로 우리가 환산한다면 저는 수류탄을 5만 개를 해소한 게 10만 개라도 해소해야 되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인식 자체가 지금
우리 사회와 좀 동떨어져 있는 부분이 많아요. 군을 보면. 뭐 저는 이게 자본의 논리, 천박한 자본의 논리가 그대로 군에서도 통용되고 있다는 것이 저는 가장 안타까운 일이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네. 군은 안보가 우선이어야 되는 집단이고 그 안보 논리가 자본의 논리보다 더 우선시되어야 된다라고 그들은 믿고 있는데 네. 말로만 그렇게 하는 것 같아요. 예, 저는 자본의 논리가 그것도 천박한 자본의 논리가 네. 그대로 통용되고 있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런 안전사고로 보면 정말 그런데 우리 사회의 그런 천박한 자본주의가 군대 내에서도 통용이 되고 있고 하지만 그와는 다르게 인권 관련된 문제를 보면 또 인권 관련 그런 군에서의 처우나 이런 걸 보면 군인권은 지금 우리 사회에서 통용되는 인권보다 훨씬 더 낫거든요. 그걸 보면요. 낫죠. 왜냐하면 그것이 통용되면은 지휘권이 무력화된다라고 생각하는 착각 때문에 그런 건데요. 네. 그렇게 얘기하면 뭐 세계 최강의 군대라고 하는 미군은 오합지졸이어야 되는 게 맞죠, 사실은. 그런데 그렇지 네. 않거든요. 그렇게 얘기한다면 군기가 최고 센 북한군이 전 세계에서 최고 잘 싸운다라는 것을 인정하는 거 아닙니까? 저는 네. 이거는 이적행위라고 보거든요. 그러니까는 이게 이제 본인들도 스스로 네. 그 말도 안 되는 논리들을 가지고 계속 얘기하려고 보니까 자기가 무슨 말을 하고 있는지 네. 또 모르는 상황이 발생하는 거죠. 그게 이제 지난번 국회에서 이제 벌어졌거든요. 국방위에서 군인권 보호관을 둔다, 안 된다 맞아요. 해가지고 예. 법안심사 소위를 통과했는 걸 가지고 국방위 전체회의에서 정회까지 하고 국방부 장관하고 차관은 계속적으로 뭐 안 된다라고 얘기하고 있고 네. 기능이 중복된다 이런 얘기를 해요. 누구랑 국민권익위원회는 기능이 중복된다는 거예요. 아니 기능이 중복될 것 같으면 헌병대는 경찰하고 기능 중복 안 됩니까? 수사기관인데요. 그럼 군사법원은 법원하고 기능이 중복되죠. 중복되는 거 엄청 많죠. 네, 그러면 중복되는 거 통합해야 되는 거죠. 그거는 특수성을 내세우면서 네. 군사법은 절대 폐지하면 안 된다라고 그렇게 강변하면서 네. 국민의 인권을 지키고 군인의 인권을 지키자는 기능이 중복되면 중복돼서 좋은 거죠, 사실은. 그렇습니다. 예, 국민권익위원회도 눈을 부릅뜨고 보고 있고 군인권 보호관도 눈을 부릅뜨고 보고 있으면 그런 인권 보호 기능은 저는 중첩될수록 좋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예, 왜냐하면 중첩될수록 사각지대가 줄어들기 때문입니다. 네. 군이라는 군인권 보호관이 설치되면은 군대 내 인권을 다 지킬 수도 없어요. 왜냐하면 군인권 보호관 한 명에 차관급 하나에 비상임위원 하나, 네. 그리고 군인권 본부 해봤자 본부장 위시에서 40명의 공무원인데 40명의 공무원이 어떻게 65만을 감시할 수 있어요. 이게 있어도 저는 태반 부족하다고 생각하거든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것조차도 최소한의 요것조차도 안 된다라고 얘기하는 네. 저는 군의 자세를 보면서 작년에 있었던 그 윤일병 사건 이후에 병문안 혁신위원회에서 통과됐던 것들, 국회 특위에서 통과됐던 것들, 그리고 네. 대통령이 언급한 것들, 국방부 장관이 언급한 것 다 거짓말이 되어버렸어요. 지금 와서 보니까 거짓말이 됐네요. 예. 바뀐 게 없잖아요. 예. 네. 그러니까 지금 다 반대하고 있고. 그 당시 윤일병 사건이 났을 때 얼마나 대단했습니까? 이 군의 그런 부조리, 군 인권의 잘못된 점, 이게 다 바뀔 수 있을 거라고 저희는 생각을 했거든요. 군이요 35조 원 이상, 37조 원 이상의 예산을 가져갑니다. 네. 군인권 보호관 제도 예산해봤자 끼껏 60억밖에 안 돼요. 다 이거 인건비거든요. 지금 국가인권위원 10층 비워놨어요. 네. 그러니까 뭐가 더 들어가는 것도 아니고요. 뭐 신청사를 요구하는 것도 아니고요. 저는 37조 이상의 예산을 가져가는 조직이 60억 원의 군인권을 지키는 예산을 가지고는 안 된다라고 반대하는 건 저는 어불성설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예. 이 방송 듣고 계시는 청취자분들 그리고 시민분들께서 윤일병 사건 지금 많이 기억을 하실 텐데 다시 이제 되새기실 텐데 이 국방부 정부에서 군인권을 보호하기 위한 이런 절차들 이런 것들을 국회에서 통과를 시켜도 그걸 실행 안 하려고 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다는 사실 잘 알아주시고요.
계속 관심을 갖는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국회 지금 새누리당 황영철 의원이 그 군인권 보호관 제도 네. 도입을 골자로 하는 국가인권위원회법 개정안을 제출해 놓은 상태입니다. 사실 황영철 의원 개인이 제출했다기보다는 당시 병문화 혁신을 위해서 국회 특위가 만들어졌고 네. 특위에서 군인권 보호관 소위 위원장이 황영철 의원이었어요. 그래서 여야 합의로 군인권 보호관 제도를 도입하기로 이미 특위에서 합의를 했고 국회에서 이것에 대한 결의안이 절대 다수, 그러니까 압도적인 6명의 반대 이외에 다 찬성표 던졌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건 엄밀하게 얘기하면 여야 합의안이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회 운영위원회에서 조속하게 빨리 여야 합의해서 법사위로 넘겨야지 네. 군인권 기본 법안하고 같이 그 녹여져서 법률이 이제 통과될 수 있거든요. 네. 이게 왜 중요하냐면은 국방부가 반대하는 가장 중요한 자기네들이 겁내는 게 뭐냐면 불시부대 방문권이에요. 이게 명시되어 있습니다. 네. 그게 만약에 실행이 된다. 그럼 어떻게 되는 거죠? 통보하지 않고 부대 가는 거죠. 그리고 자료 제출 요구권도 있어요. 안 내놓으면은 과태료 네. 처분받습니다. 그럼 군 입장에서는 정말 이게 귀찮은 거죠. 귀찮고 정말 하기 싫은 일을 그게 만약에 통과되면은 그대로 해야 된다는 건데 뭐 그래서 반대하는 면도 있겠네요. 저는 발상의 전환이 좀 필요할 것 같은데 그건 귀찮을 문제가 아니라 네. 앞으로 군인권 문제는 손 안 대고 코 풀 수 있는 거죠. 왜냐하면은 국방부 장관이 지휘관들한테 이렇게 얘기하면 되죠. 군인권 보호관제도 도입됐으니 나는 더 이상 군인권 문제 터지면 난 커버하지 못한다. 그러니 알아서 군인권 챙기지 않으면 네. 외부에서 가만히 있지 않을 거다라는 걸 통해서 군기는 그렇게 잡아야 되는 거죠. 네. 오히려 지휘관한테는 좋을 수가 있겠네요. 그렇죠. 군기를 잡으려면은 인권 침해에 대해서 좌시하지 않겠다라는 것으로 잡아야지. 저는 뭘로 군기를 잡겠다는지 모르겠어요. 제식 훈련에서의 결도 이게 저는 군기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저도 뭐 군 생활할 때 생각해 보면은 정말 저의 그런 생각 이런 게 없었어요. 그러니까 뭐 어떤 기괴한 부속품처럼 군생을 했던 기억이 있고 조금 명령에 복종하고 이러면서 그러면서 뭐 인권이란 그 인자도 생각을 못 해봤던 시절이 있었는데 글쎄요. 지금 군대도 그때보다 정도는 덜하겠지만은 아직까지 그런 사고방식 그건 남아있다고 보여져요. 어떻습니까? 남아있죠. 네, 남아있고 예. 그리고 저는 이게 이루 말할 수 없는 역사 청산이 안 되면서 켜켜이 쌓인 거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네. 예를 들면은 제국주의, 그러니까 일본 그 파쇼들에 의한 제국주의, 네. 이 군대 그리고 친일파 장교들의 청산하지 못한 것들, 네. 대표적인 사람이 네. 박정희 장군이죠. 이런 것들 청산 안 되고 일제 잔재, 그러니까는 소위 말해서 2등 국민이라고 할 수 있는 조선징에 대한 구타와 가혹행위가 여전히 군대에서 소위 말해서 약한 사람들을 공격하는 네. 그런 그 메커니즘 되고 있고 그리고 두 번의 쿠데타로 인해 군사 정권이 들어섰고 네. 그것이 이제 우리 사회의 군사주의 문화를 팽배하게 만들었던 그런 과정에서 저는 이것이 결국은 87년 체제의 한계의 모습을 그대로 저는 나타내고 있다. 87년 헌법이 우리가 이렇게 민주화 투쟁에 의해서 그 민주헌법을 쟁취하긴 했지만 네. 그것의 그늘이라고 할 수 있는 소위 말해서 군사 정권이 오랫동안 폐악질을 해놓은 것들은 네. 그것을 그대로 방치하고 있었지 않은가. 저는 그런 의미에서 87년 체제 한계를 얘기하는 겁니다. 네. 87년의 민주화 운동을 폄하하는 게 아니라 이제 이것이 결국 한계인 거고 87년 체제의 리더격이라고 할 수 있는 486 세대들이 대부분 군대를 갔다 오지 않았잖아요. 네. 왜냐하면 각종 그 시국 사건으로 인해서 다 수감생활을 했기 때문에 전과가 다 있어서 그 1년 6개월 이상의 징역을 받았기 때문에 군대에 다 면제됐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는 그 국방 문제만 나오면 이제 자기 검열을 통해서 입을 다물어 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저는 이런 이제 문제들이 소위 말해 진보 진영에 이제 깔려 있고 소위 말해서 안보의 논리와 군대의 얘기는 네.
제한군인회라든지 성우회라든지 그러한 이제 우파들의 전유물로 이제 아예 그 자리매김하는 상황에서 그 소위 말해서 이제 투표권을 가진 민중들은 거기에 대해서 저항하지 못하는 이런 악순환이 저는 계속적으로 반복됐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네. YS가 이제 서거했으니까 87년 체제 종식에 종이 이제 울리기 시작했거든요. 87년 체제에서 못했던 것들을 미완의 개혁을 이제는 좀 완수할 때가 됐지 않았나. 네. 그것의 저는 첫 단추를 군인권 개선을 위해서 첫 단추를 저는 낄 것이고 네. 각계에서 그와 맞는 첫 단추를 저는 끼우면 한국 사회가 뭐 지금 뭐 이렇게 암울하지만 그래도 역사는 진보하지 않을까라는 네. 믿음을 갖고 하루하루 살고 있어요. 네. 영한네이처의 마카 산삼. 공중파 텔레비전에도 없고 인터넷 배너 광고 하나 없지만 팟캐스트 좀 들어봤다 하는 분들은 다 아는 마카 산삼. 진짜 유명해져서 유사 제품도 많아졌습니다. 이젠 마카 산삼으로 검색하면 너무 많이 나와요. 꼭 영한네이처로 검색해주세요. 팟캐스트에서 듣던 그 마카 산삼을 구입할 수 있습니다. 특히 나라 걱정으로 심신이 지친 분들에게 권합니다. 몸에 정말 좋습니다. 내 몸도 나라도 살릴 힘이 납니다. 페루의 마카와 우리나라 산삼, 몸에 좋은 11가지 원료를 모두 하나로 만든 마카 산삼. 마카 녹용과 마카소와 청소년도 있습니다. 1일 2회 공복에 따뜻한 물과 함께 드세요. 영한네이처 마카 산삼. 네, 저도 팟짱 녹음하기 전에 마카산삼을 꼭 챙겨 먹고 있습니다. 네, 저희가 안전사고 문제 그리고 군인권 문제 더 나아가서 87년 헌법 체계를 바꿔야 된다 얘기까지 해봤는데요. 안전사고 얘기를 잠시만 좀 더 해보죠. 그 예전에 그 탈영한 장병 얘기, 그 탈영한 줄 알았는데 실족사했다. 이래서 많은 분들이 놀라셨던 그런 사례가 있는데 이 얘기를 좀 더 해보겠습니다. 네, 뭐 당시 목포에서 있었던 사건이죠. 네. 처음엔 탈영이라고 이제 난리가 났었는데 헌병대가 처음에 한 게 뭐냐면 이 병사의 집에 가서 컴퓨터를 압수수색한 거예요. 컴퓨터를요? 네, 왜냐하면 이제 뭐 게임 중독인지 뭐 연애 관계가 복잡한지 뭐. 근데 들어보니까 그런 일이 또 있었다면서요? 뭐 그런 일이 안전사고들이 크고 작은 게 있었죠. 거기에서. 그래서 거기가 주의를 줘야 된다는 얘기를 그렇게 누차 뭐 부두 쪽에 있는 사람들하고 해양 경찰 쪽하고 얘기를 했는데 네. 그걸 군이 이제 수용하지 않은 거죠. 뭐 나중에 제가 얘기를 들으니까 뭐 예산이 없어가지고는 뭐 그 화장실이 없어가지고는 예. 거기서 볼일 보다가 실족하거나 이런 경우도 많대요. 그러니까는 그러네요. 이게 군이 얼마나 웃깁니까? 예산을 엉뚱한 데 뭐 천 몇백억은 네. 뭐 골프장 쓰는데 사용하고 있고 뭐 이러고 있어요. 그래서 전 군이 썩을 대로 썩었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뭐 해병대에서도 포신에 깔려서 죽는 사건도 있었고요. 예. 이 사건 저희가 3개 묶어서 국가인권에 진정했거든요. 네네. 어떻게 됐나요? 뭐 모르겠어요. 아직 결론 안 났는데. 저희가 그 군 안전사고 얘기를 하면서 그래서 안타깝고 답답한 마음만 듭니다. 이런 상황에서도 군에서는 뭐 그냥 임기응변식으로 그냥 그것만 어떻게 무마하고 넘어가고 근본적인 대책은 안 세우고 이렇게 가는 것 같아요. 네. 더 안타까운데 군인권센터에 뭐 들어온 안전사고 관련된 상담 내용도 있다고 하는데요. 어떤 내용인가요? 그 뭐 전차를 원래 타면 안 되는 사람인데 타서 네. 뭐 운전하라는 지시를 해가지고 운전을 하다가 부주의로 뭐 가로수가 넘어지고 막 이래가지고 네. 손가락이 절단된 사건이 있어요. 아, 그래요? 예, 예. 뭐 3개 정도가 절단이 됐는데 네. 이 같은 경우에 치료비를 본인이 3, 국가가 7. 네? 본인이 3, 국가가 7이요? 네. 아니 그 병역의 의무를 위해서 군대에 가서 훈련하다가 그런 사고를 당했는데 이분 병사도 아니고 간부예요. 아, 간부세요? 네. 아니 그런데도 이 치료비를 개인이 뭐 3이요? 3%요? 네. 아니 30%요? 네. 야, 말도 안 되네요. 다 이런 식입니까? 이게 규정 때문에 그렇다고 얘기하는데요. 네. 이게 이제 박정희 때부터 거슬러 좀 올라가야 돼요. 박정희가 헌법을 이제 바꿀 때 이중배상 금지를 해놨어요.
이제 이런 것들이 뭐냐면 국가가 더 이상 개인에 대한 어떤 그 책임을 국가가 100% 지지 않겠다는 것을 얘기하는 건데 네. 이것 때문에 이제 보상받으신 그러니까 뭐 보상받으신 분들은 배상 못 받아요. 그러니까 이제 뭐냐면 국가 유공자가 되신 분들은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할 수 없습니다. 왜 이걸 만들어놨냐면 네. 베트남전 갔다 온 참전 용사들이 소송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이중배상 금지를 만들어 놓은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인식이 깔려 있는 거예요. 국가가 뭐라도 안 하려고 하는 인식이 박정희 때부터 깔려 있는 겁니다. 그래놓고는 뭐 국가에 대한 충성하라고 난리를 피우고 뭐 국기에 대한 경례를 안 하면은 뭐 종북으로 몰고 올바른 역사 교과서 만들겠다 그러고. 그러니까 나는 좀 이상한 것 같아요. 아니 그러니까 국민들이 애국할 수 있는 조건을 좀 만들어 달라고요. 네. 애국 좀 하게. 예? 국민은 애국하고 있잖아요. 어떻게 국기에 대한 경례가 애국이 아니라 세금 잘 내고 있고요. 네. 예? 자기 의무도 하고 있죠. 그리고 자기들 근로 조건 하에서 근로 가근세도 잘 내고 있어요. 소비세도 잘 내고 있고요. 왜 난리를 피우는지 모르겠어. 우리 국민들이 정말 의무를 다하고 있으면 국가는 국가가 할 일을 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애국페이 그만했으면 좋겠어요. 애국페이. 예. 아니 정말 이 저희가 오늘 말씀 나누면서 아까 그 전차 얘기까지 들으면서 화가 나네요. 이런 군대 내에서 안전사고 그리고 군의 대처 모습 답답하고 화가 납니다. 연간 37조 원 이상을 쓰는 곳이에요 여기가. 네. 근데 또 이런 거 제대로 안 하고 있으니 저는 참 깝깝합니다. 깝깝해. 그래서 우리 군인권 119가 지금도 방송을 하면서 이런 것들을 알려드리고 있는 거고요. 군인권 센터에서도 계속해서 활동을 하고 계시잖아요. 예, 이런 잘못된 군대 이 인권 정책 그리고 안전사고에 대한 군대 잘못된 대응 이런 것들을 바꾸기 위해서 노력하고 계신데 참 저희가 더 열심히 할 수밖에 없겠어요. 네, 뭐 국민들이 이제는 이런 문제 관심 갖고 참여하는 방법밖에 없죠. 네. 앞으로 이런 사건 벌어지면 광장으로 나오십시오. 네, 그래야지 문제 해결됩니다. 네. 뭐 언제까지 그냥 팔짱 끼고 바뀌겠지 하지 말고 나오셔야 되고 군인권센터 후원회원 가입 좀 하세요. 제발 좀. 아니 25만 명이 한 해 입대하는데 이 부모들이요 1,000원씩만 내도요 군인권 문제 어느 정도 해결돼요. 네. 정말 그렇네요. 25만 명에 1,000원씩. 네. 그 맨날 TV 보고 무슨 뭐 가난한 뭐 아프리카 뭐 여기 중요한데. 네. 뭐 동물 뭐 보호도 중요하고 한데. 우리 모금 같은 거 보면은요. 자녀들, 어디 모금함 같은 거 보면 고양이가 뭐 어쨌네, 개가 어쨌네 그러면요. 모금함이 쫙쫙쫙 올라가요. 그러니까 개 고양이보다 못한 군인이에요. 제가 봤을 때. 네. 군인권 문제가 이렇게 심각한 사실을 알게 되신다면 또 많은 분들이 군인권센터 뭐 후원도 하시고 군대 문화를 바꾸기 위해서 더 목소리를 내실 것 같아요. 저는 그건 개인의 책임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네. 국가의 책임이 먼저고요. 그렇죠. 우리 공동체의 책임이 먼저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공동체가 자녀들을 같이 보호하는 그런 메커니즘을 함께 만드는 게 굉장히 중요하죠. 네. 네.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뭐 보육과 이런 것도 국가가 지금 다 나서서 하고 있는데 왜 도대체 군 입대 문제에 있어서는 부모들이 이렇게 생각이 그러니까 이성이 마비되는지 저는 잘 모르겠어요. 뭐가. 그럼 이제 군대 보낸 자식이 볼모라서 그런지는 잘 모르겠으나 볼모 아니니까요. 그 볼모로 잡혀 있을 때 가만히 있으면 그 볼모는 학대당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볼모를 학대당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는 목소리를 내는 게 함께 그게 맞아요. 네, 여러분들 목소리 내주시고요. 군인권센터 후원 팍팍 해주시고 그리고 저희 팟짱도 많이 들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끝으로 군인권센터 상담 신청 어떻게 하는 거죠? 그걸 말씀해 주시죠. 홈페이지에 오셔서 상담 게시판에 이제 글을 남기시거나 전화 주시면 됩니다. 그렇군요. 그리고 팟짱에 응원 메시지도 남겨주시고요. 저희 좋아요도 많이 눌러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지난번 방송 안 했다고 누가 계속 댓글을 다시더라고요. 저도 봤습니다.
그 미얀마 총선 관련해서 같이 나갔어요. 좀 네. 쭉 같이 다 들으세요. 미얀마도 굉장히 중요한 그렇죠. 공간입니다. 여기 네. 미얀마 친구들, 망명에 있던 친구들 다 가서 거기서 지금 뭐 망우저 결혼식도 하고 뭐 이랬는데 그쪽도 민주화가 잘 정착돼야 이런 군대 문제 네. 거기 굉장히 심각하거든요. 예, 그런 문제들 해결할 수 있는데 글로벌하게 갈 수도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소장님 오늘 고생하셨고요. 다음 네. 주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안녕하세요. 장윤서의 팟짱 귀에 팍팍 꽂히죠? 저는 오늘도 오마이뉴스 최종병기라고 바닥바닥 우기고 있는 김병기 기자입니다. 공짜 자전거 신문 조중동 기자들이 자기 신문 돈 내고 보나요? 안 봐요, 아빠. 네, 저는 팟짱에 매월 자발적 정치료 3만원씩 내는 10만인 클럽 회원입니다. 애청자 여러분 덕분에 올해 1000명 늘어서 무려 9,400. 내친 김에 연말까지 1만 명 만인보 캠페인에 도전합니다. 무슨 캠페인이요? 만인보. 한 명의 마음걸음보다 만 명의 당당한 한 걸음. 올해가 가기 전에 오마이뉴스 10,000번째 주인공이 되어주세요. 홈페이지에서 가입하시거나 027335505 내선번호 274번으로 전화주세요. 요즘 엄청 갑갑하죠? 갑갑해. 우리 역사책도 지키고 팟짱도 확실하게 지키겠습니다. 10만인 클럽 아싸! 정보가 있는 시사 토크쇼 장윤선의 팟짱.